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족 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공식적인 설 연휴는 어제로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유독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손발이 차갑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 겨울에 더 고생이시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추운 날 더욱 심해지는 이 수족냉증. 오늘은 이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또 수족냉증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합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모닝픽은 딥시크 우려입니다. 네, 딥시크 우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면서 세계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딥시크는요, 2023년 5월에 설립된 중국의 AI 스타트업입니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스타트업 회사가 저렴하고 아주 똑똑한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딥시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2일 각각 언어 모델 V3, 추론 모델 R1을 선보였는데요. 오픈 AI, 메타 AI보다 수학과 언어 능력 등에서 성능이 나은 것으로 평가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능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개발 비용이었어요. 딥시크는 V3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 한화로 약 79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챗 GPT 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2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AI 시장을 석권해온 엔비디아 등 AI 수혜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 또한 향후 이 AI 분야의 그런 판도 변화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딥시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지금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 딥시크 고객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정을 설정할 때 우리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쓴 모든 어떤 습관들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 접근 장치, 모델, 운영 체제, IP 주소, 시스템 언어, 성능 로그, 쿠키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개인정보 활용이나 서버 저장 같은 거는 진작부터 우리가 뭐 쇼핑몰 쓰거나 할 때도 우려를 낳고 있었고 그래서 틱톡 가지고도 미국하고도 그런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요. 민간 기업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데이터 등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답변을 딥시크에 요구를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딥시크 애플리케이션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성장한 중국의 AI가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용자 데이터를 또 수집해서 여기서 또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이것도 좀 두려웠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딥시크를 사용할 때 나를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내 개인 정보가 거기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가 간의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
진실공방입니다. 진실공방 어떤 내용일까요? 예, 설 연휴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죠.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에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에 완전히 진압이 됐고 탑승자 전원은 큰 탈 없이 무사히 대피를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승무원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승무원들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함을 내비치는 항공사 직원들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남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자신을 에어부산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요. 승무원의 1순위 업무는 탈출,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다라고 밝히면서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서 승객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내부, 외부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탈출시켜야 된다. 강제로 연문이 결과적으로는 안전했으니까 다행이지 절대 잘한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직원 B씨는 제발 마음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척 인터뷰하지 말아달라.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대한항공에 재직 중인 C씨는 승객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에 기반한 지시에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찔한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려고 했던 그 승객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그 승무원의 입장도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승객이 일단 직접 비상구 문을 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에어부산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에어부산은 이 또한 매뉴얼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행기 좌석 중에서도 그 비상구 쪽에 앉으려면 동의서를 또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동의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안전 지침을 안내받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기내에 그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기내에 이미 연기가 가득 들어와서 자욱했고 그럼 누구라도 마음이 정말 여기서 막 빨리라도 나가고 싶고 불안해질 거예요. 그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누가 가만히 있어라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이 세월호 트라우마도 있고요. 맞아요. 예, 또 얼마 전에 너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너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 문을 열었다가는 갑자기 산소가 확 들어왔을 때 뭐 불이 더 붙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럴 때 짐 가지고 나오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선반에서 또 내 거 물건 꺼낸다, 가방 꺼낸다. 이번에도 좀 기내 캐리어까지 꺼내 가져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엇갈린 주장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인데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리더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그동안 못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네. 예, 안전, 또 안전입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명절 쓰레기 배출 꿀팁입니다. 네, 설 연휴에 뭐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또 설 연휴 맞아서 뭐 설에는 선물 워낙 많이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각종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명절에 발생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싹 해보자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선물을 싸고 있던 부직포나 보자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생긴 거에 비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셔야 되고요. 또 과일, 뭐 사과, 배 같은 걸 둘러싼 꽃받침 모양의 포장재도 겉보기에는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질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고요. 음식을 포장하는 알루미늄 호일, 비닐랩, 그리고 전 부칠 때 왜 종이 호일 깔거나 신문지를 깔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재활용할 때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게 기름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데 헷갈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게 딱딱한 거, 과일 씨앗, 또
게나 조개, 뼈 이런 딱딱한 것들, 채소류나 그럼 채소류에서 뿌리나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양파 껍질 이런 것도 음식물 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 파손될까봐 뭐 그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선물 포장이 너무 과도해요. 맞아요. 까도 힘들어. 네. 근데 이게 또 선물이다 보니까 좀 볼품 없는 거는 괜히 또 들고 가면 안 되나? 그래요.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과일 씨는 그 음식 쓰레기가 아니에요. 네. 일반 쓰레기. 네. 그러면 전 부치고 남은 기름 같은 거는 어떻게 버려요?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기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뭐 부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꼭 버려야 된다면 가끔 개수대에 그냥 이렇게 기름 쭉 부어서 버리면 그건 아니고.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찬물을 만나서 막 굳어버리면 배관이 막혀버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수질 오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걸로 좀 먼저 흡수를 해가지고 그 화장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시는 게 그게 좋겠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이 아이스팩도 조금 종류가 달라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젤리로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또 환경 보호한다고 물로 들어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이 담긴 아이스팩이라면 그냥 가위로 위에 꼭지 딱 잘라서 물만 쪼르르 따라 보내주시고 이 비닐류만 따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젤이 담긴 아이스팩이라면 따로 저걸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대로 통으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얀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에는요. 택배 송장이나 뭐 포장 테이프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에 내용물이 묻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물을 물로 이렇게 헹궜을 때 닦아낼 수 없을 정도라면 양념이 너무 막 들러붙은 그런 정도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양파 망은요. 의외로 이건 또 비닐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월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막 들고 나와서 하는데 그 연휴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주치가 쌓이는 건데 엄청 많죠. 그 선물 포장지며 뭐며 다음 주 월요일에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모닝픽 마지막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 GZ세대가 온다입니다. GZ세대가 온다. 이게 MZ세대는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GZ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MZ 익숙해지면은 젠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익숙해지니까 GZ세대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랜드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왕성한 경제, 사회, 여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950년부터 1971년생까지 시니어를 의미합니다. 53세부터 74세가 해당되는데요. 대한성공회의소에서 최근에 발간한 GZ마켓 공략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구매력 있는 시니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GZ세대는요. 스스로를 시니어라고 인지하지 않고 생물학적 신체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은 그러니까 감성 나이로 본인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고요. 젊게 보이기 위해서 건강관리나 외모 가꾸기에도 투자하는 이런 GZ세대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 노화 관리가 뷰티 트렌드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 GZ세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71년생까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70년생부터 무슨 세대 이게 규정 지어졌었어요. 그때 네. 오렌지 세대가 이 세대거든요. X세대. 네. 근데 이 오렌지 세대들이 그 X세대 이 친구들이 벌써 GZ세대가 된 거예요. 벌써 대단합니다. 네.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MZ세대에 못지않은 디지털 친숙도를 보이는 실버 서퍼,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잘 활용하는 노년층 증가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많아진 GZ세대는 예전에 과거의 노인들하고는 달리 디토 소비라는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 소비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뭐 젊은 층 10대, 20대만 어떤 동경하면서 그걸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GZ세대는 자신을 위한
과시적, 투자적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여행이나 이런 새로운 경험 추구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고 분석하면서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모두 가난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향후 30년간 늘어날 GZ세대의 소비 능력을 고려해서 MZ 중심의 사업 전략의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지 세대들이 구매력들이 좀 높아서 요 세대를 공략한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눈이 좀 오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설 연휴는 종료됐지만 아마 오늘도 연결해서 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평일인데요. 달력상으로는 평일이지만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춥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눈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5cm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연휴에 왔던 눈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한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은 2도,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영하권이었는데요. 이보다는 크게 오릅니다. 서울은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눈비가 오지 않은 지역도 흐립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데요. 남쪽에서 저기압이 오면서 전국에 비와 눈이 지납니다.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영남과 제주에 이어지겠고요. 이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또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도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작하죠.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와 개구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네, 금세 적응하셨네요. 네. 아니,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아, 저 정말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시댁에 가가지고 네.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번에 바다 낚시도 하고 네, 뭐 많이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네. 네. 설 연휴에 뭐 친인척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한 말 건강하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추운 겨울, 날 추워질수록 더욱더 괴롭고 조심해야겠죠.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수족냉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동아 원장님께서 마술을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마술사세요? 그래요? 제가 마술을 준비했군요. 네. 오늘 수족냉증이 주제죠. 네. 수족냉증은 혈관과 혈액순환과 관련이 큽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혈관 모형인데요. 혈관이 네. 딱딱해지고 네. 긴장되고 이렇게 살이 쪄 있습니다. 오. 그럼 이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요법도 잘하면 이처럼 날씬하고 탄력 있는 혈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 마술사. 네. 오늘 그 행복한 아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겨울철 혈관 건강법과 함께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옆에서 건들까 봐.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희경 씨 제가 마술할 때 절대 저를 보지 마시고 TV를 봐야지 안 그러면 마술의 비밀 다 알려진다고. 야, 네, 이 놀라운데요? 수족 냉증을 또 이렇게 마술로 구현해준. 확 와닿는데요? 마술하는 한의라고 한의사. 예, 수족 냉증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죠. 정확히 뭐예요? 사실 수족냉증이라는 말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질환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손이나 발이 차가워지는 하나의 증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같이 너무 날씨 추울 때 그냥 손 뭐 장갑도 안 끼고 꺼내놓고 막 걸어다니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자체는 수족냉증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추위를 느낄 법한 온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뜻한 실내에 있는데도 내가 손끝과 발끝이 너무 차다. 이럴 때 수족냉증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요즘같이 기온이 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그냥 단순히 찬 걸 넘어서 좀 저릿저릿하거나 시린 증상, 이런 불편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족냉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 장애인데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를 좀 더 긴장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편안한 휴식과 이완의 반응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교감신경계가 상당히 많이 항진됩니다. 심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지만 말초 혈액 쪽은 혈액순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초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수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이 소실되는 걸 이제 방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초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당연히 혈액의 흐름도 원만하지 않게 되니까 이 손발이 시렵게 되는 수족냉증이 이래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각한 수족냉증을 수족골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골자는 모두 끝났다, 모두 다 했다라는 뜻으로 양기가 모두 소진돼서 결국 냉증을 유발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족냉증은 생활상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족골냉은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족냉증은 체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항상 손발이 찬 분들인데요. 주로 소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손발이 차니까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없었던 수족냉증이 생기거나 예전에 비해서 수족냉증이 심해졌다면 이것은 혈관이나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질환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족냉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자, 수족냉증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오,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일단 그 수족냉증은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지금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니까 요거 생각해보면은 제 주변에 수족냉증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시긴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남성분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손발이 차도 원래 이런가 하고 사실 것 같아가지고 의외로 저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족냉증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손 온도가 높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초밥, 스시 만드는 장인 중에 여성들이 없어. 대부분 남성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봐,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수족냉증도 남자가 그럼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그 몸이 차다, 늘 춥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저희 남편은 맨날 덥다 그러거든요. 저는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방금 전에 이 설명을 듣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네. 사실 수족냉증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 여성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한데 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좀 젊은 여성부터 노령층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다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출산을 막 끝낸 직후 또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 특히나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좀 더 흔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될 때 말초 혈관들이 좀 수축하면서 안쪽으로의 혈액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 생리 주기라든지 임신과 출산 주기에 맞춰서 수족냉증이 좀 심해지는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게 여성분들이 가상 노동하다 보면 좀 찬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찬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손이 좀 시린 경향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좀 펌핑해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중요한 게 근육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근육량이 좀 적기 때문에 여성에게서의 근육에 의한 펌핑 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말초 혈액순환에 좀 더 미흡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잘 생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족냉증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손이 따뜻합니다만은 뭔가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뭔가 집중해서 할 때 여기가 손발이 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아요. 수족냉증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방금 제 수족냉증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족냉증은 자각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 대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족냉증은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손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알렌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알렌 테스트는요. 네. 잠깐. 외간 남자가 내 손목을. 원래 피검자가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쭉 눌러서 검사자의 혈관을 압박해서 검사하는 방법인데 혼자 계신 분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알렌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목을 이렇게 네. 손바닥을 펴고 손목을 엄지와 중지 약지로 꽉 잡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요골동맥을 꽉 누르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척골동맥을 누르는 거죠. 여러분 전기놀이 해보셨죠? 어릴 때. 네. 전기놀이 하듯이 10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 손바닥을 보면 약간 창백해져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허열 상태에 빠졌죠. 이때 손을 뗐을 때 혈액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는 건데요. 네. 떼볼게요. 바로 들어오죠. 바로 돌아왔어요. 3초 안에 들어오면 저도 정상인데요. 5초 이상 늘어지게 되면 손으로 가는 혈관이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상 없어요. 네, 저도 바로 아직 빨개지는데요? 저도 지금 저 지지 세대인데 아직 이상 없습니다. 지지 세대 됐고요. 저는 저도 바로 돌아오네요. 그래 만약에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창백해졌다. 네. 잘 안 돌아온다 그러면 한쪽씩 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해당되는 부위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기서 하나 더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네. 요거까지가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같은 아니에요. 세대, 같은 네. 세대. 이런 정말 시렵고 방법이 이럴 있네. 때 뭐 해본 방법 같은 거 있어요? 그 왜 저 장갑을 끼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수면 양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수족냉증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꼭 수면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장갑. 근데 이걸 끼면 훨씬 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대답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하시나요?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시적으로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손발이 차가워진 증상이니까 이때 수면 양말이나 장갑을 끼면 말초 부위의 열 손실을 줄여줘서 당연히 증상이 좀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일종의 대증 치료인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즘같이 추울 때 내가 너무 시리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대증 치료로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불편감을 경감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수족냉증과 더불어서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한증과 수족냉증은 별개의 질환이긴 한데 일부의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면 땀이 난 후에 이게 마르면서 보통은 수분이 이렇게 기화가 될 때 열을 같이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래 방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꽁꽁 싸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통풍도 잘 돼야 되고요. 면손 수건 같은 걸로 그냥 계속 땀을 좀 닦아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수족냉증이 있으면 특히 발이 좀 시려우면 따뜻하게 수면 양말 신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수족냉증이 심할수록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우리 피하 지방 또 피하 조직들이 뭉치고 엉기면서 생기는 좀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셀룰라이트가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림프외의 순환이라든지 말초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말초혈액에 순환장애가 있을 때 셀룰라이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셀룰라이트 생기는 부위가 특히 이제 복부나 엉덩이나 허벅지 또 그리고 팔뚝 같은 데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말초혈액 순환장애가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신선한 혈액 공급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긴 이 노폐물의 배출이 안 되니까 이 노폐물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 덩어리들과 엉기면서 셀룰라이트가 더 많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족냉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추위에 대한 노출 자체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난 손발이 차니까 여기만 좀 따뜻하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전체 체온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한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니까 우리 몸에 열을 전반적으로 잘 골고루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목욕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단순히 조욕이나 반신욕만을 해도 체온의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고요. 열기를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몸에서 체온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족냉증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혈액순환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희경 씨, 저랑 같이 운동법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왔어요. 좋습니다. 예. 자, 먼저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살짝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네. 서주시고요. 팔을 쭉 옆쪽으로 뻗어주세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근육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말초 근육을 쓰기 위해서 손바닥을 쭉 펴고 탁탁 바깥쪽으로 쳐주는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탁탁 쳐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탁탁 쳐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때 운동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살짝 뒤꿈치를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가볍게 손등으로 북을 친다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좋다. 한 10회 정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도 바깥쪽으로 탁탁 쳐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이거 약간 콩해야 갈라져라 이런 느낌. 애비 저리 가. 저리 그래서 가, 아주 저리 가. 가볍게 툭툭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땀 나겠어요. 네, 괜찮죠? 자, 이렇게 벌써 손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발끝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은 물병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런 물병을 종아리 사이에 가볍게 끼워주세요. 굳이 꼭 물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책이라든지 수건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좋은데요.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어주는 거죠. 네, 한 3초 정도 있다 가볍게 다시 내려주시고요. 다시 쭉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물병을 안 떨어뜨리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다리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사용하신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아주 가벼운 동작이지만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따라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운동법 알아봤고 오늘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이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3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십선혈입니다. 십선혈은 수족냉증을 원활하게 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혈자리 10군데인데요. 10군데나 손가락 끝입니다. 한혈. 손톱 바로 밑에 보면 가장 튀어나온 살집 있죠. 네. 그러니까 1cm나 1mm나 2mm 정도 그 부위가 바로 십선혈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있겠죠. 자극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엄지 손톱으로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십선혈을 5초 정도씩 꾹꾹 좀 아플 정도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차례 반복하고요. 엄지손가락은 식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손톱이 이제 짧게 깎인 분들은 네. 박수 치듯이 십선혈을 이렇게. 부딪혀도 됩니다. 이거 괜찮다. 네네.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십선혈은 응급혈이거든요. 응급혈이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되고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손에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효과도 있고요. 냉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거 잠시만 했는데도 손에 열감이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자극이 많이 가는데. 오, 살짝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하실 때 이제 자극을 하실 때 잼잼잼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네.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유열입니다. 온유열은 한자인데요. 따뜻함이 머무른다, 따뜻함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수족냉증이나 냉증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팔뚝에있습니다. 팔뚝에 보면 어느 사이에 있냐면 두 번째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은 이 선상이 있는데요. 네. 자신의 손가락 7개를 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개를 손목에서 4개를 대고 그 다음에 다시 3개를 대면 이 딱 떨어져 있는 부위가 온유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 자리가 온유혈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손목을 딱 잡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엄지손가락 끝이 딱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온유혈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5차례 반복을 하면 되고요. 약간 아플 정도로 누르셔도 되고 시원하게. 압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그리듯이 반복을 해줘 좋습니다. 온유혈도 수족냉증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손발이 저릴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리에 보면요. 복숭아뼈와 무릎을 연결했을 때 아래에서 4분의 1 정도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누면 딱 이 부위가 바로 양보혈입니다. 양보혈. 양보하다 양보가 아니라 벼당자. 혈자리에 이런 벼당자나 따뜻한 온자가 들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보혈. 양보혈도 종아리를 자신의 동일한 손으로 종아리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러대고 이 말씀 안 드렸네. 집에 하나쯤 있는 약 정도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구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아직 방송 보고 아직 없어요.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보혈은요,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냉감을 개선시키고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부을 때도 양보혈을 꾹 5초 정도씩 반복해서 눌러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가면은 힘드시면 요거는 아주 편하네, 그죠? 그리고 이거. 요거. 네. 이게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또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수족냉증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또 이제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겪는 증상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질환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질환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설 명절 같은 연휴를 지나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사용이 좀 많아질 때 손목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 주변에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 손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변 인대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인대들 사이에서 정중신경이 굉장히 낑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심하게 받아서 굉장히 심한 저린감과 시린감을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초 혈액순환이 아니라 말초 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명절 때 또 많은 음식을 하셔서 손목을 많이 쓰시기도 했겠지만 또 집안일 오랫동안 하셔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다가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얘기하신 대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직업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자세나 직업이 어떤 거냐면 운전 같은 거 하실 때요. 장기간 운전하시면 계속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근육이 되게 경직된 채로 계속 잡고 있으셔야 되죠. 이럴 때도 은근히 무리가 많이 가고요. 또 반복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성분들 요리 같은 거 하시거나 또는 컴퓨터 작업 같은 거, 마우스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실 때도 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민이신 분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인 주부입니다. 저는 명절만 지나고 나면요. 제가 아닌 것처럼 변하는데요. 성격이 변하냐고요? 아니에요. 일단 자도 너무 졸리고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손가락은 또 저리고 아프고요. 저린 증상이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자다가 깨곤 한답니다. 저린 증상은 새끼손가락이 제일 심하고요.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심지어 자주자주 떨어뜨립니다. 이거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제가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 증상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어떤 게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뭔가 자도 너무 졸리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 먹어도 배가 고픈 거는 그냥 살찔 때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잠을 자는 것과 뭐 먹는 것은 사실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나를 탓해야지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저린 증상이 밤이 되면 좀 더 심해져서 자다가 또 깨고 납니다. 이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도 1번, 2번 정도일 것 같은데 글쎄 여기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아닌 게 뭐예요? 일단 너무 쉬운 보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추신 대로 1번과 2번은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정답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정답은요. 이 중에서 5번. 저린 증상, 새끼손가락이 가장 심해요. 자, 이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아까 장민수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 신경 중에서도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정중신경은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린 증상이 주로 이쪽 부분에 더 많이 국한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짚을 때도 좀 힘들 수 있고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잘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것도 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가려움증이나 통증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지곤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이제 자가진단법으로 알아볼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 테스트 2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팔렌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손등을 이렇게 마주보고 쭉 닿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목이 90도 딱 구부러지게 붙인 상태에서 30초를 버티는 건데요. 이렇게 30초를 버티는 도중에 손끝이 짜릿짜릿하게 저려오는 느낌이나 시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5초 정도 됐는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왼쪽 어깨가 50견이 와서 네, 좋습니다. 이 굉장히 민감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요. 정중신경은 이 손바닥에 손목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툭툭 두들겨보는 테스트인데요. 바로 틴넬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두들기는데 이런 가벼운 두들김에도 손끝이 짜릿짜릿하게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생긴다면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아직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속상해. 저 속상하다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알아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완화할 수 있는 혈자리.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이제 혈자리 3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자신의 손목 부위에 있는데요.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손목에 딱 댔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 바로 내관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대가 잡히는데요. 인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대가 잡히죠. 인대 사이를 비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내관혈, 이 내관혈은요. 잠깐만. 시원한데요? 그렇죠. 네, 저도 시원해요. 여기가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을 이런 식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5초 정도 5차례 반복을 하고 또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으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내관혈은요 원래 복통이 있을 때 또 구역감이나 긴장감이 심할 때 눌러줘도 좋은데요. 이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 뻐근한 통증이 있으면서 저릴 때 좋고요. 또 손가락이 저리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을 때 이 내관혈을 지압해 줘도 좋습니다. 네, 시원한데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양계혈입니다. 양계혈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제끼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 네, 여기 바로 딱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기에 서양인들이 가루담배를 여기다 놓고 흡입했다 그래서 스너프 박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죠. 이 부위가 바로
양계혈입니다. 양계혈. 양계혈. 양계혈도 손등을 반대손으로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5초간 반복적으로. 이 자리는요, 손목 관절염이 있을 때 염증이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 부위, 그 부위의 염증이나 부종을 줄이는 데도 좋고요. 또 감각신경을 문제로 인해서 손이나 손가락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찌릿한 느낌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손목 터널 주근의 가장 밀접한 부위 혈자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대릉혈인데요. 대릉혈은 손목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되는 그 부위가 바로 대릉혈입니다. 대릉혈은요,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눌러줘도 되는데 저린 느낌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면 가볍게 살살살 오늘 그리듯이 지압을 해주면 좋고요. 손목 관절염이나 통증, 부종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손가락 저림이나 찌릿한 느낌이 났을 때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혈자리를 알려드린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명절 연휴에 뭐 사실 전부치랴, 또 길었잖아요. 계속 요리하랴. 우리 어머님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좀 심해지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알려드린 혈자리 해보시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눌러보니까 시원하네요. 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환 제가 초성 퀴즈로 준비해봤거든요. 초성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퀴즈예요, 진짜.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또?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는 정말로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그 앞에 거는 환자지, 환자. 환자 정말로. 환자가 정말로 많아. 아니, 이 질환을 알으신 분들은 금방 맞추셨을 텐데요. 네. 자, 앞에 하지입니다. 정맥류. 하지 정맥류. 네, 맞습니다. 하지 정맥류입니다. 그래, 이거 환자 정말로 많아. 맞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요, 이 다리에 있는 정맥의 판막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역류 현상으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기온이 낮아지니까 좀 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운동량도 좀 줄어드니까 근육 사용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혈액순환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어든 혈액순환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하지 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드린 수족냉증에 해당하는 발시림 현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저림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지 정맥류 심해지면 부종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때 중압감까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련 증상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수족냉증으로 보지 마시고 하지 정맥류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의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수족냉증도 발이 차가운 거고 하지 정맥류도 뭐 발이 차갑다고 하면 이 증상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유독 손끝과 발끝에 집중적으로 냉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지 정맥류는 종아리나 발목이 통증이 나타나고 무겁고 저린 느낌도 나타나고요. 특히 근육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니까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찌릿함도 나타날 수 있고 수족냉증과 차이라면 다리가 전체적으로 발목 위주로 종아리 부위로 전체적으로 냉감이 나타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시면 점점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1기부터 6기까지 상태에 따라서 그 기수를 저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 1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죠. 모세혈관이 살짝 확장이 되면서 실핏줄이라고 하는 붉은 혈관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2기의 경우는 여기에 혈액이 우렬되면서 정맥 혈액에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튀어나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기부터는 점점 구체적으로 증상이 드러나는데요. 부종이나 저림, 통증과 같은 불편감이 발생을 하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자, 좀 더 진행을 하면 4기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좀 더 증상이 뚜렷해져요. 피부가 딱딱해지고 색소가 침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피부 밑에 층에 섬유화가 발생하는 피부지방 경화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이때 가려움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피부병으로 오인하고 피부과의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기부터 되면 손가락 정도 굵게 아주 굵은 혈관이 푸른색으로 좀 확 튀어나와 보일 수 있고요. 변색이 된다거나 치유성 궤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6기의 하지정맥류는 순환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성 궤양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피부 괴사까지도 어머머머, 괴사까지요? 아 근데 저도 사실 뭐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은 좀 있고 뭐 하지정맥류 심하진 않지만 조금 있다고 제가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바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레이저 치료술이 있는데요. 먼저 이 정맥 안쪽으로 레이저로 굉장한 강한 고온을 낼 수 있는 도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관 끝에서 이제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데 이때 약 1000도 정도의 열이 생기거든요. 이 열을 이용해서 이제 살짝 그 정맥을 그 아주 국소적인 부위를 태워서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맥을 태워서 폐쇄시키게 되면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정맥은 완전히 다 폐쇄가 되고 그런 혈액순환은 다른 정상적인 정맥을 통해서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다른 혈액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주파 치료도 있는데요. 레이저 요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역시 도관을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혈관을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시 폐쇄를 시키게 되는 거죠. 혈관이 강력하게 수축하게 되거든요.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많이 받으시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혈관 경화요법이에요. 말 그대로 혈관에다가 경화제를 넣어서 혈관을 막게 만들면 이 불필요한 혈관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의 기능 자체를 못하고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죽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들은요. 아주 큰 혈관에는 좀 제한이 많고요. 주로 우리가 이른바 실핏줄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의 정맥류에 적합한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술이라는 큰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지정맥류는 근데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큰 혈관이 침범이 돼 있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수술적인 요법으로는 하지정맥 발거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정맥 발거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수술적으로 이 불필요한 혈관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지만 여전히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많이들 받고 있는 치료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이 너무 두껍고 잘 꼬여 있거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는 이 수술적인 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정맥의 탄력을 회복시키면서 통증이나 부종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귀나 작약, 홍화, 게지, 황기와 같은 약재들은 어혈을 치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구기자나 숙지연 같은 약재들은 정맥 탄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구 치료도 도움이 되는데요. 족삼리, 삼음교, 혈액과 같은 혈자리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정맥 탄력을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것을 또 방지하고 또 부종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열요법이 있습니다. 사열침으로 정맥에 피를 내서 사열을 출혈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모세혈관에 출혈시키는 습부항요법, 그다음에 거머리요법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정맥의 탄력을 개선시키고 정맥순환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텐데 이 다리 쪽 이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을 하시거든요. 다리가 좀 저리고 불편하다, 부은 것 같다 하면 종아리 막 주무르시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정맥의 순환을 촉진을 해서 우려된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리가 실제로도 많이 붓고 또 불편감이 좀 크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벽에 다리를 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도움이 더 되겠죠. 또 주무실 때도 가급적이면 다리 있는 쪽에도 베개 같은 것들을 좀 놔서 다리가 심장보다 더 위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네네. 순환에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희경이가 좋아하는 Q&A. 오늘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점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압박 스타킹은 언제까지 신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때는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수술 범위에 따라서 이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해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걷거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걸 쥐어짜주면서 정맥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압박 스타킹이 이 기능을 대신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에는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수술의 범위 또는 시술을 받았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또 정도에 따라서 착용 시간이나 착용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수술적인 요법, 가벼운 시술을 받으셨을 때에는 뭐 짧게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간단하게 착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보통은 4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까지도 착용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신 후에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내내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부위의 불편감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점차 시간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더 좋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을 했는데도 혹시 재발을 할 수도 있나요? 하지 정맥류 수술했다고 해서 이제 100% 안심하고 지낼 수는 없죠.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수술한 자리 그 근처에 신생 정맥 혈관들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은 이제 표제 정맥과 신부 정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신부 정맥과 표제 정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정맥이 바로 관통 정맥이거든요. 이 관통 정맥에서 다른 역류가 일어나면서 다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다 재발한다, 뭐 100% 재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면은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그냥 손쉽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실천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는 건강검진 하듯이 이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을 평상시에 좀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 질문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이제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사실 뭐 양방에서도 이제 2, 3차 수술했는데도 재발하면 뭐 재차 수술적인 요법은 권하지 않을 텐데요. 뭐 더더욱이나 광범위한 수술 요법보다는 최소적인 뭐 침입적인 이제 치료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럴 때는 한방 치료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한방 치료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정맥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또 재발을 방지하고 부종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되고 침구 치료나 약침 치료도 도움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혈액순환,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정맥 기능도 좋게 하고 증상뿐만 아니라 궤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터미널 말기 쪽으로 갔을 때의 치료법은 혈관을 정맥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정맥 기능을 최소한으로 회복시키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와 수족냉증 사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저도 살짝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게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 보니까요 수족냉증 이거 그냥 둘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자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질환이 수족냉증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볼 질환은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의 질환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 먼저 레이노병입니다. 레이노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네, 레이노병은요. 하지만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수족냉증 환자 중에 몇 % 정도가 레이노병 환자일까요? 이건 진짜 찍어야 돼. 레이노병을 처음 들어봤어요. 한 우리 럭키세븐 70으로 갈게요. 너무 많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레이노병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20%, 15%? 근데 많으니까 이걸 그래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이럴 때 꼭 맞는 사람 한 명이 있다고. 네, 얼마나 될까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두 분 다 조금 극단적이셔서요. 정답은 30%예요. 30%. 네, 수족냉증 환자 중에 한 30% 정도를 우리가 레이노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노병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냐? 우리가 좀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 또는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있는 말초 조직의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족냉증이랑 레이노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족냉증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이노병은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었을 때 아예 손끝 발끝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버리면서 색깔 자체도 창백하게 변하고요. 그냥 냉증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저리거나 하는 불편감도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진짜 편이에요. 색이 변하던데요? 방금 와, 사진 보니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레이노병의 원인은 뭐예요? 레이노병은 일종의 이제 혈관의 염증성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레이노병에는 이제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 1차성은 원인 질환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고요. 여성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양손 모두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비교적 가벼워서 손을 따뜻하게해주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2차성인데요. 2차성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병발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레이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증상은 보통 이제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에게 나타나고요. 합병증으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궤양이나 괴사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자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혹시나도 레이노병이 아닐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발이 저리고 압박감이 있다. 손발에 냉감이 있고 감각이 없다. 피부가 근질근질하거나 벌레 등이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다입니다. 희경 씨는 혹시 여기서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 오, 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주시죠. 자, 추위에 노출되면 손, 발끝에 피부색 변화가 있다. 피부가 붉어지면서 얼룩덜룩해진다. 또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면 손이나 발가락 끝이 가렵고 통증이 있다. 입니다. 혹시 없네요. 해당되는 게 없죠? 네. 저도 아직 없거든요. 아직은 다행이십니다. 다행히도 없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레이노병에 해당하는 증상인데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레이노병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다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자, 레이노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생소한 질환이었는데 네. 한번 또 알고 가네요. 수족냉증이 있으면 의심해 볼 만한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질환으로 버거시병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병명이긴 한데요. 네. 폐색성 혈전성 혈관염이라고 합니다. 말초동맥에 갑자기 막혀서 혈류순환에 문제가 일으켜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버거시병의 버거는 의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버거라는 의사가 가장 최초로 이 병증을 정리했기 때문에 버거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도 나타나지만 20에서 40대 고흡연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게 정설입니다. 버거시병은 악질적인 병 중에 하나인데요. 손끝이나 발끝이 썩어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어떡해. 심하면 발목이나 손목까지 절단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도 버거시병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발가락에 생기는 버거시병을 탈저라고 했는데 동의보감에는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는 빨리 잘라버려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도 흔하면서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뭐 사진도 봤고 영상도 봤고 또 절단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버거시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버거시병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흡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을 실천하는 게 버거시병 치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시술과 수술 등의 요법이 있는데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이제 혈관 우회로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풍선 혈관 확장술은 버거시병 때문에 이제 혈관이 막혀져 있는 부위에 카테터를 넣어서 풍선을 부풀리듯이 부풀려서 해당하는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시술을 말하고요. 이 혈관 우회로술은 막힌 혈관 위쪽과 아래쪽 상하 부위 쪽을 각각 연결해주는 이제 인공혈관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 이런 모든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은 환부를 절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버거시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또 혈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올해 금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돼. 한약 치료도 버거시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관을 되살리고
또 세살을 돋게 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경의학전서라는 아주 오래된 한의사에 보면요. 탈저 초기에는 활명음이나 탕리산 등의 해독약을 쓰고 이어서 십전대보탕이나 가감, 팔미환 등의 보제를 급히 쓰면 독기가 위로 침범되지 않고 온기를 되살릴 수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증상의 발현 정도와 시기에 따라서 실증약과 헛증약을 겸해서 적절하게 처방합니다. 저는 오늘 레이노병도 처음 들어봤고 버거시병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남편도 또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안 돼. 이거 지금 버거시병 민수 씨 민수 씨 병 그 버거시 안 되려면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버거시 병도 혹시 여기도 막 뜸 치료를 하나요? 이제 버거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요. 슬리퍼를 신고 마트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맨살에 다른 카트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 그 상처를 통해서 괴사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아이고. 뜸도 마찬가지로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분들은 이 화상이 금방 낫는데 버거시병은 이 화상 부위를 통해서 다시 괴사가 진행됩니다. 저한테 버거시병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저는 거머리 요법을 합니다. 거머리 요법은 의료용 거머리를 괴사가 진행되는 부위에 물리게 되면 신생혈관들이 살아나면서 조직 괴사된 부위로 새로운 산소, 수분,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신생 조직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버거시병을 앓고 있으면서 거머리 요법을 해주세요라고 오신 분들조차 금연을 성공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절대 시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연 중에는 거머리 요법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는 버거시병에는 거머리 요법이 도움이 되지만 또 희한하게도 거머리가 물리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희한하게도 거머리가 물린 상처는 이렇게 버거시병에 의해서 이렇게 괴사로 진행되지 않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버거시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가급적이면 음식은 좀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해조류나 버섯류 같은 음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또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영양제 중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버거시병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금연입니다. 금연.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간접 흡연조차도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버거시병에 한정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족냉증 좀 범위를 넓혀서 수족냉증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운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그럼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부추가 되겠습니다. 부추는 몸속 천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생강 쓸 때는 그냥 축축한 생강을 막 쓰잖아요. 네. 근데 수족냉증이나 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강 껍질을 벗겨서 이거를 편썬 다음에 말려서 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서 차처럼 드시면 냉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생강도 나왔고 이제 몸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뭐 온기를 줄 때는 뭐 대추차 같은 거 마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하여간 수족냉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연휴 막바지를 즐기고 계신 분들, 오늘 출근하고 주말에 쉬시는 분들 모두 이번 주말 날씨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날씨와 기온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일인데요. 오늘 눈비가 그친 뒤에 내일 전국에 또다시 눈비가 지납니다. 양은 1에서 5cm 정도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로 올 경우에는 제주에 최대 70mm, 그 밖에 남부에는 최대 40mm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좀 더 온화합니다. 이번 주말에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보다 훨씬 더 오릅니다. 토요일에 서울이 영하 2도, 7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지만 비누는 점차 그칩니다. 영남과 제주에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7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가 잠시 주춤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이번 연휴 때보다 더 추워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왜 25일 전후에서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31일로 다 이렇게 밀린 거예요. 오늘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돈 채워놓으셔야 돼요. 아니, 저도 깜빡했어요. 이렇게 긴 연휴를 겪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좀 멍해지거든요. 챙겨야 될 것들 오늘 꼭 챙기시고요. 물론 뭐 내일부터 주말이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